우선 침체가 아주 깊은 영향, 데미지를 가져오려면 신용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과잉 공급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공급 과잉이 발생해 있거나 혹은 엄청난 레버리지에 의해서 신용이 문제가 돼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부채가 커졌을 때 침체가 오면은 그 폭발이 큽니다. 현금성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계의 침체에 대한 대항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의견을 더 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지금 그 금리를 강하게 올려서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을 볼 때 아까 그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그 다음에 몇 군데의 그 침체 지수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직은 침체로부터 상당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선 침체가 아주 깊은 영향, 데미지를 가져오려면 신용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과잉 공급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공급 과잉이 발생해 있거나 혹은 엄청난 레버리지에 의해서 신용이 문제가 돼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부채가 커졌을 때 침체가 오면은 그 폭발이 큽니다. 우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만약에 이 금리 상승에 의해서 침체가 오게 돼서 터지게 되면 이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몸집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다만 그런 것처럼 부채가 개입되면 무서운 침체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국은 가계 부채가 주택담보나 소비자 신용 비중이 60년대 최저에 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쓰는 게 없다는 거죠. 부채가 없어요. 오른쪽에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그거에 비해서 예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는 침체에 대해서 아주 지금 강한 상태예요. 레버리지나 부채가 크지 않으니까. 두 번째, 기업들도 어때요? 기업의 대출도 최저 상태예요. 70년대 이후 최저. 그 다음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역시 기업의 부채 비율 44.2%. 여전히 최저에 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침체에 굉장히 대항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덜 받는 아주 건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올해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거고요. 두 번째는 가계 상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과 저축 2.7조 달러가 쌓였고 소비 금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과 저축이나 초과 소비 가능한 그런 현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거하고 연결되죠. 국가별 직접 재정 지원 금액 중에서 보시면 미국은 얼마를 쏟아붓냐? 5조 달러를 쏟아붓는데 나머지 국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상대가 안 되죠. GDP 대비 25%까지 쏟아붓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비교가 안 되는 돈이 가계에 재정 지원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초과 저축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초과 저축분이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상당 부분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아십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가계에 쌓여 있는 자산 중에서 주식, 뮤추얼 펀드, 부동산, 채권 요걸 빼고 나면 4.1 정도가 4조 정도가 현금 수표 예금 적금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계의 침체에 대한 대항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긴축은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두 번 하는 건 절대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침체로 영향을 주고 기본적으로 수요를 반감시키는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70년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억제되고 그 다음에 공급단의 인플레이션이 아까 보여드렸던 임금이나
그 다음에 유가 같은 쪽들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레벨 다운 되거나 감소됐을 때 연준이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70년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했던 모습과는 연준이 같지 않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7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과의 협상에 의한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도 많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중국의 수요나 이란의 수요 같은 것들이 유가를 떨어뜨릴 요인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할 만큼 미국과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점점점 원유 생산을 늘려가는 게 지금 누적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없는,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침체를 예상할 때 자체 수요 파괴 효과 때문에 유가는 금요일 날 7%나 떨어졌던 것처럼 과거에도 폭락을 경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7월 달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6월 달 인플레이션이 7월 10일 날 발표돼요. 그러니까 7월 10일 인플레이션은 낮아진 인플레이션을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7월 FOMC에서는 연준이 여전히 강한 긴축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8월 달부터는 기본적으로 유가에 관련된 흐름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여기에 8월이 디데이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옐런 재무장관이죠. 옐런이 상원에 출석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없애려면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 재정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옐런의 재정정책은 그 조맨친에 의해서 못하게 된 빌드백 베러 중에서 친환경이랑 여러 가지 인프라에 관련된 것만 빼서 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5,500억 정도에서 1조가 좀 못 되는 7천억 정도의 돈을 인프라로 진행하는 재정정책을 함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보완해주고 침체를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옐런의 얘기인데 그 기한도 8월까지로 마감됩니다. 왜냐하면 8월이 되면 미국은 휴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바이든은 이제 중간선거 때문에라도 그 부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것들이 7월 말까지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8월 달에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지금과 같은 위협은 사라질 부분이 좀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라운드의 시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이 과거 제가 어느 때 경험했을 때보다 미리 시장의 그 하락을 반영해 놓는 공포 장세다. 지금 금리도 4%까지 올린 것만큼 반영해 놓고 침체도 70% 이상 나타난 걸로 반영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떨어진 바닥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느 때 제가 봤던 10년 내 어떤 시장보다도 미리 하락으로 시장에 반영해 놓은 시장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걸 안 넣었는데 불 베어 스프레드를 갖고 하는 심리조사 부분에 보면 역사상 최저까지 갔어요. 이런 적이 몇 번 없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이런 일들이 제가 여러 번 심리지표 센티먼트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낮아진 거 코로나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때보다 더 센티멘트가 나빠진 적은 별로 없죠.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이런 정도로 시장은 공포에 의해서 미리 빠진 자기 예언적 충족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시장이 다른 전환된 지표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되돌림은 시작될 것 같고 그 되돌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왜?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조절된다. 연준이 긴축을 멈출 명분이 있다. 혹은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른 시장이 오게 됩니다. 금리에 의해서 내려갔던 데들이 반대로 금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할인율도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니까
기술주나 이런 쪽에는 훨씬 더 유리해지겠고요. 이런 모습들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의 공포로만 볼 일은 아니다. 왜? 70년대 인플레이션 공포를 갖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더 설명 못 드리네. 원래는 원초적으로 이걸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제는 제가 10년 내 20년 내 못 본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팬데믹 장세입니다. 팬데믹으로부터 포스트 팬데믹으로 가는,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직 그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 팬데믹의 독특한 경제 환경, 그게 뭐냐? 리세션은 리세션인데 인컴 쇼크, 셧다운 쇼크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팬데믹,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못 나갔기 때문에 집안에만 갇혀 있어서 생긴 리세션인데, 돈을 못 버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때 소득이 없어져야 하는데 과거 어느 때도 하지 않았던 연준의 행보에 의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아까 데이터 보여드렸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돈이 쏟아지면서 밖에는 못 나가는데 돈은 충분히 많은, 현금이 가득 쌓여있는 이 상황에서 가게가 뭐 했느냐? 비내구제가 비내구제가 아니라 상품 주문에 엄청나게 가수요가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화면을 돌리다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안 보이는 게 제가 빠뜨렸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기업 재고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현재. 왜? 가수요에 의해서 상품 주문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죠.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전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30% 이상 판매가 급감된 거 아시나요? 왜? 이미 코로나 때 주문해서 TV, 냉장고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그거 또 사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가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늦게 오니까. 그래서 이미 주문해서 재고가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많은 회사들이, 리테일 업체들이, 갭이나 여러 큰 업체들이 세일을 지금 다 예고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셧다운 리세션은 특징이 뭐냐? 앉아서 상품 주문만 했다. 원래 리세션은 돈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죽어야 마땅한데 수요가 죽지 않은 리세션이었어요. 그런데 나가지 못하니까 상품만 샀던 거고, 상품을 그렇게 많이 주문하니까 배달이 많아야 되는데 물류가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셧다운 위기니까 어때요? 물류도 못하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가수요 주문이 들어갔는데 역사상 최대 물류 두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안 돌아가네요. 공급망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막 넘어간 부분에 있었는데, 가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망 관련된 지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해상 운임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급망 압력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중국이 한 번 더 막아섰지만은 중국이 그 부분을 열어가면서 저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저거에 의한 인플레이션 하락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거하고 다르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관련된 공급단에서 오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과거의 경제로 돌아가게 될 거다. 과거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말 그대로 커다란 탈세계화 이후에 일어나는 커다란 방향, 움직임,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는 사실은 그때그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0년 정도 바라보고 하는 투자가 성적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지금은 요 눈앞에 밖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 투자는 1년 뒤, 2년 뒤가 좀 많이 영향을 끼치죠. 그런 면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달에 제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